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가격이 결정이 될 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시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게 만나는 점에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거 좀 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2년에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교수가 심리학자이면서 이걸 꺼야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이면서 이제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면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이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이제는 행동 경제학이 예전에 그 애덤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제 어떤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죠.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수능 수학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능 수학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능 수학에서 바로 이 데니얼 커너먼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데니얼 커너먼 교수가 행동경제학을 만들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이야기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수생 학생들이 수능 수학 공부를 할 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걸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수능 수학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그리고 왜 도대체 대학은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도대체 수능으로 그냥 아이들 뽑으면 되지 왜 대학별고사 그 중에서도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러서 도대체 아이들의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가. 그냥 수능 수학의 수학 문제랑 수능 수학의 고난이도 문제죠. 수능 수학의 고난이도 문제와 수리논술 문제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수리논술을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데니얼 커너먼 교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데니얼 커너먼 교수 그거를 데니얼 커너먼 교수의 자료를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먹질 않네요. 자, 그러면 앞부분은 다 빼고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수학이 30문제죠. 그리고 그 30문제를 10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30문제 중에 25문제 정도,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30문제 중에 28문제, 이 정도는 100분 중에서 거의 한 5, 60분이 지나면 다 풀어요. 잘 아실 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분, 40분 이때 뭘 하느냐? 2문제 또는 3문제, 4문제를 가지고서 끙끙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맞춰야 1등급 만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들이 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자, 2점짜리랑 3점짜리 수학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셨을 테니까요. 문제를 읽자마자 얘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미 알죠?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맞추죠. 그래서 나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답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뭘 하느냐면 수학 문제집을 펴고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그것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죠. 아주 많이 푸는 친구들은 하루에 30문제, 50문제 막 풀죠. 그렇게 해서 웬만한 문제들은 보자마자 다 알아요. 예를 들어 한 3수쯤 했다.
그러면 아 이거 2년 전에 출제됐던 건데 이미 다 아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0문제 중에 2문제, 3문제, 4문제 얘네들도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 데니얼 커너먼 교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데니얼 커너먼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 편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능과 관련된 편향이 뭐냐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왜 도대체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물론 이제 거기에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 요즘에 이제 주식 많이 하시니까 주식 하시면서 와 이거 보니까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벌었어. 와 기뻐.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어떤 게 더 충격적입니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잃은 것이 훨씬 더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거 회복될 때까지 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100만 원을 벌고 여기서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나는 사실은 뭐 그래 이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손실 회피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를 할 때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면 일단 손실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커너먼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 막 과일을 따먹고 있는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일단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그게 그 부스럭 소리가 호랑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튀는 거죠. 일단 살자. 이렇게 우리 뇌는 나의 그 손실 회피 경향 때문에 95% 정도, 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커너먼 교수는 95%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정도는 항상 그런 식으로 확증 편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나의 직관, 나의 경험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서 움직이죠. 바로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능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24문제, 26문제 다 풀었어요. 4문제 딱 남았습니다. 이거 다 맞추면 저는 이제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맞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이 문제를 보고 야 이거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 이거 풀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 문제 풀 때 이거 미분하고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왔어.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딱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그거는 뇌리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죠. 다음번 시험 볼 때도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다가 실제 수능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단 자 이제 와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무려 28문제를 다 풀었어. 2문제만 맞추면 만점이야. 그러면 이제 그 2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이것을 경험을 했는데 딱 2문제밖에 안 남았잖아요. 30분이나 남았어요. 근데 못 풀어요. 끝까지. 왜? 그날은 재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그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과연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수능 수학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2문제 또는 4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는가? 상위권 학생. 물론 내 목표 자체가 나는 2등급이야. 그러면 지금 제 얘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기출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목표 자체가 2등급이 아니라 나는 1등급 만점이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예전하고 똑같아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초반대 문제를 공부할 때하고 똑같이 그냥 열심히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볼 때
똑같은 그런 행동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 머릿속에 이미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미 그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만점이 나오는 학생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근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니얼 카너만 교수의 확증 편향에 의한 인간들의 행동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수리논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리논술을 말씀드려야죠. 수리논술에서 도대체 대학은 왜 논술이라는 시험으로 학생들을 뽑을까요? 딱 3문항밖에 안 돼요. 소문항까지 해봐야 6개, 뭐 많으면 8개, 10개 정도인데 그걸 학생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벌써 시작한 게 대학 자율화가 지금 공표가 된 게 2005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논술이 시작된 게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우연하게 이제 대치동에 오게 된 거죠. 2008년도에 바로 이제 그 논술 때문에. 저는 사교육에서 가르친 건 완전히 논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논술만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뀌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문제를 읽었어.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답이 다 나와. 이미 내가 다 경험하는 거야. 내 직관 내부에 있는 거야. 이미 내가 정한 이 카테고리, 이 바운더리 안에 다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위권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대학에서는 야, 수능 문제 있어. 우리 수능으로 그냥 학생들 뽑기 싫어. 대학 자율화를 통해서 대학이 처음으로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우리는 그런 학생보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받았어. 근데 이 문제가 내가 기존에 경험하고 내 직관 내부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내 패러다임 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 거냐 하는 것이죠. 내 직관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고난이도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문제라고 불러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고 불러요. 학생들한테 제가 몇 년 전에 나온 수능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수능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가?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처음 출제된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이제 예를 들어 미분 불가능 조건인데 그 절대값을 취한 아이들은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아이 뭐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그 값에서 어떻게 풀면 이미 답이 다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수능에서는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너무 어렵게 내면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내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렵게 해서 즉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목표 지점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자, 논술에서도 역시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논술은 왜 그렇게 적은 문제를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 기존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 이 문제를 풀면 절대로 되지 않아.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니?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나한테 보여줘. 이게 바로 논술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이겁니다. 수능 수학과 논술. 야, 수능 수학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논술을 준비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일단 만약에
너의 목표가 2등급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 지금처럼 공부하면 돼. 논술을 할 필요 없어. 전혀. 하지만 목표가 그게 아니야. 나는 최상위권에 가고 싶고 수능 수학에서는 반드시 1등급 만점을 받고 싶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논술과 수능 공부가 일거양득 아니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죠. 그 산을 회피하고 그냥 나는 수능 다 끝난 다음에 논술을 해. 수능 다 끝났으면 그 목표가 만점이다. 그러면 논술은 물론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과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특별한 몇몇의 학생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그게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거는 이제 이 교재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수학에서 내가 만점 아니면은 1등급을 항상 나는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논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당연히 수능 전체에서 국어만 점수가 저 아래고 다른 것들 점수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논술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내신이 1점 초반대가 아니야. 그러면 내신으로 그런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논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필수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훨씬 뭐 인원이 많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제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논술은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논술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왜 늦었는지는 뭐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하고 이미 엄청나게 갭이 벌어져 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수능 끝난 뒤에 논술을 한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논술로 들어갈 수 없다. 물론 뭐 아주 특별한 1000명 중 1명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제가 꼭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논술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